안녕하세요. 박형근입니다. 오늘은 초등 고전 읽기 혁명 책에 대해서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고전을 읽으면서 변화가 있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책을 읽지 못했었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고전을 읽으면서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저도 고전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머릿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스트셀러 또는 권장 도서를 읽히면서 고전은 왜 안 읽히세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상위 5% 아이들이 독서 시간은 하위 5% 아이들의 독서 시간에 비해 144배나 많다고 한다. 교육자들 역시 성취욕이 강한 아이일수록 여가 시간에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한다고 한다. 독서 시간의 차이가 무려 144배나 난다고 합니다. 여기 또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리고 1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을 다스리며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한 권의 고전을 읽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리고 10권의 고전을 읽은 사람은 한 권의 고전을 읽은 사람을 다스리며 100권의 고전을 읽은 사람은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이다. 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고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고전 읽기는 부담이다. 아이의 독서 목록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목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 국가, 특히 명문학교에서는 고전을 필독서로 강조하고 있다. 고전은 다른 모든 책들의 근본이자 본질이 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모든 책들의 근본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다고 해도 문맹인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좋은 책의 중요성,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나쁜 책보다 더 나쁜 도적은 없다는 이탈리아 격언은 나쁜 책의 폐해를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다. 양적인 독서에 치우치다 보면 깊이 있는 책 읽기가 힘들어지고 독서를 통해 깊은 사고력과 창의력 등을 얻기 어려워진다. 독서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가급적 한 권의 책이라도 정독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보시면은 독서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습득하여 그 뜻을 모두 알아서 완전히 통달하고 의문이 없게 된 다음에야 다른 책을 읽을 것이요. 많은 책을 읽어서 많이 얻기를 탐내어 부산하게 이것저것 읽지 말아야 한다. 이의 경몽요결 중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특성도 있지만 판타지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현실에 대한 욕구 불만을 가진 경우가 많다. 아이가 지나치게 판타지에 심취해 있다면 자신의 열등감이나 불만을 해소하고 대리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아이가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배우기 위해서는 책이 좋아야 한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가치는 남는다. 아이에게 바람처럼 왔다 사라지는 책이 아닌 오래도록 남을 가치 있는 책을 읽혀야 한다. 오래도록 남을 가치 있는 책을 읽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책 선정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래도록 남을 가치 있는 책.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래도록 남을 가치 있는 책. 읽어야 하는 책은 정해져 있다. 책을 선택할 때는 친구를 선택하라는 말이 있다. 책은 친구 이상으로 중요하므로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이다. 한 권의 좋은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하는 것과 같다.
책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 많은 책을 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냐에 집중하길 바란다. 자신이 어렸을 때 읽고 감동을 받은 책, 너무 좋아서 차마 버리지 못한 책들이 있을 것이다. 그 책들 중에 한 권을 골라 읽혀보라. 시대가 다르다고 하지만 좋은 책은 시대를 불문하고 읽는 이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법이다. 고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다. 고전 읽기는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는 고전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고전은 오래된 책, 어려운 책, 특별한 지식가나 리더들만 읽는 책이라는 부모의 생각이 아이의 고전 읽기를 저해한다. 인생은 매우 짧고 그 중에서도 조용한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우리는 그 시간을 가치 없는 책을 읽는데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고전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고전이란 30년 이상 된 수준 있는 책을 의미한다. 수준 있는 책이라고 하여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내용과 전개, 담고 있는 가치관 등이 훌륭하다는 뜻이다. 간혹 어른조차 읽기 힘든 고전도 있지만 아이들도 쉽게 읽고 즐길 수 있는 고전도 대단히 많다. 모든 양서의 기준을 제시한다. 고전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고전은 좋은 책의 기준을 제시한다. 좋은 책의 기준은 다양하다. 필자가 앞에서 좋은 책의 조건을 언급했지만 이외에도 비전을 제시하는 책, 닮고 싶은 사람이 등장하는 책, 품위 있는 어휘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 등을 들 수 있다. 고전은 일반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내용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다. 문화 고전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알려주고 철학 고전은 인간의 생각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역사 고전은 인간의 삶의 패턴을 소개한다. 이는 고전이 본질을 다루기 때문이고 본질이야말로 모든 이야기의 근본이 되는 텍스트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인종,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다. 고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진신된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준다. 고전의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고전을 읽은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 마지막에 이 문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전의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고전을 읽은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 고전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라. 서당의 어린 학동과 나라를 경영하는 원로 대신들이 대학, 소학, 논어를 함께 읽으며 학문했다. 이처럼 고전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초등학생이 읽는 명심보감과 어른이 읽는 명심보감은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지만 연령에 상관없이 고전이 주는 깨달음의 깊이는 다른 도서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반기문 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공자, 노자, 맹자 등 고전 문학에서 내면의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고전을 최고의 책으로 꼽으며 고전에서 얻은 지침과 가르침을 활용하고 있다. 만약 오래되고 캐캐 묵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네, 59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의 것보다 남의 것은 대단하게 보여주는 사대주의가 고전에도 만연해 있다. 대학에서는 중국의 역사책인 삼국지나 사기열전은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의 역사책인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은 읽지 않는다. 플라톤의 국가는 읽으면서 이에 견줄 만한 목민심서는 읽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세계가 인정한 책이며 목민심서는 베트남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호치민이 전쟁 중에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읽은 책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모습을 담아낸 유성룡의 징비록은 2003년에 영문으로 번역되었는데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 미시간 대학, 볼스테이트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목도 생소한 우리 고전을 미국 학생들이 읽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고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네, 우리나라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고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책으로 읽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책이란 고전 작품을 축약시키지 않은 원전 그대로의 책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책 선정과 읽는 방법이다. 필자는 6학년 아이들과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논어를 하루에 한 장씩 반복해서 읽게 했다. 읽은 후에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랬더니 앞에서 소개한 일기처럼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유대인의 비율은 30%를 넘는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유학생 비율을 합쳐도 4.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또 다른 명문 대학인 아이비리그의 유대인 유학생의 비율 역시 하버드 대학과 유사하다. 이뿐만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 중 23%가 유대인이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고전 읽기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토라와 탈무드를 읽으면 잘한다. 이 두 권은 유대인의 고전 중에 고전이다. 던지다, 길을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진 토라는 성경의 모세 오경을 이른다. 한편 배움, 연구라는 뜻의 탈무드는 유대교의 율법, 축제, 전통적 습관 등을 집대성한 책으로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으며 12,000페이지에 이른다. 유대인들은 매일 이 책들을 읽고 가족과 함께 토론한다. 토론 과정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의 질문을 끌어낸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와 탈무드 교육을 받은 덕분에 유대인 중에는 문맹자가 한 명도 없다는 통계가 있다. 민족 전체가 같은 책을 읽는 나라는 없다. 이 두 권은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그들의 두뇌를 천재 수준으로 발달시켰다고 할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족 전체가 같은 책을 읽는 나라는 없다. 이 두 권은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그들의 두뇌를 천재 수준으로 발달시켰다고 할 수 있다. 네, 토라와 탈무드. 네, 삼류대학에서 인류대학으로 시카고대학. 이거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 힘 책에서도 본 내용인 것 같아요. 허친슨 총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고전 100권을 읽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허친슨 총장은 다음 세 가지에 유념하면서 고전을 읽게 했다. 첫째, 자신의 모델을 정하라. 둘째, 영원 불변한 가치를 발견하라. 셋째, 발견한 가치에 대하여 꿈과 비전을 가져라. 고전과의 만남이 깊어지면서 학생들은 자기가 평생 갖고 싶은 인물과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는 열정과 도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열정과 도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네, 중국을 호령하는 칭화대학. 동양에도 고전을 익히는 대학이 있다. 바로 중국의 명문 이공계 칭화대학이다. 이 대학은 사서삼경, 사기 등 70권의 중국 고전과 30권의 서양 고전을 익히고 있다. 칭화대학이 고전 읽기를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서양 과학을 연구하더라도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고대 중국의 사상은 현대 과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셋째, 현대 과학을 연구하면서 생기는 의문은 고대 철학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제대로 알아야 고전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고전은 클래식한 그레이트북이다. 고전을 출간 시기로만 정의 내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 나온 지 불과 몇십 년 안 된 책에도 좋은 책이 많기 때문이다. 한 세대, 30년이 흐른 뒤에도 사랑받는다면 고전이라 부를 자격이 된다. 또한 고전은 내용에서 수준이 있어야 한다. 고전은 아이들의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고전은 아이들의 잠자는 거인을 깨운대요. 명문 시카고 대학은 설립 초기 삼류대학에 불과했다. 하지만 허친슨 총장의 고전 100권 읽기 운동 이후 공부와 담을 쌓던 아이들이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전 속에서 목표와 꿈을 발견한 아이들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85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44명의 로즈 장학생 배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말 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교육 철학을 세워라. 초등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길 바라며 경쟁하듯 학원에 보낸다. 하지만 많은 실험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서가 안정되고 바른 인성과 풍부한 감정을 가진 아이들이 성공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감정을 다잡고 고전 읽기로 아이들의 정서를 발달시키자. 현대서적의 대다수는 반짝이는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금방 사라져간다.
좀 더 오래된 책을 읽어야 한다. 새로운 것은 오늘은 아름답지만 내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이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전 읽기 프로젝트 이후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꼭 초등학교 때 고전을 읽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고전을 읽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나가 아닌 우리를 깨닫게 한다. 필자는 평소 아이들에게 고전 읽기 전이나 읽는 중간에 고전을 읽으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 혹은 고전 읽기를 통하여 훌륭한 인물이 된 사례 등을 이야기해준다. 처음에는 흥미가 없던 아이들도 점점 관심을 보인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일에 성패를 가른다. 아이의 잔소리보다 센 고전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정서, 인성교육에 고전 읽기만 한 것은 없다. 아무리 바른 소리라도 부모의 말은 잔소리나 설교 같지만 한 권의 고전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준다. 관계는 공감과 소통에서 시작된다. 고전 문학은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 향상에 매우 좋다.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키워진다. 이뿐만 아니라 책 속의 주인공들이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구사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여준다. 아이들은 고전 문학을 읽으며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나아가 고전 문학은 관계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이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진다. 위인들의 꿈이 다운로드 된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꿈을 가지기를 바란다. 그도 그럴 것이 꿈이 있는 아이와 꿈이 없는 아이는 너무나도 다르다. 꿈이 있는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공부하지만 꿈이 없는 아이는 부모의 잔소리와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공부한다. 이를 증명하듯 1985년부터 2007년 사이 아이비리그 외 14개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이 중도 포기율이 44%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또 좋은 말이 나오는데요. 86페이지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자유인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고 노예는 남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아이에게 진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철학자 플라톤은 자유인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고 노예는 남의 꿈을 이뤄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아이에게 진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초등학교 3학년은 공감 능력이 자라나는 시기, 4학년은 자아가 자라는 시기, 5학년은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 6학년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려고 하는 시기이다. 그만큼 초등 아이들은 책의 인물이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의 꿈이 자주 바뀌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각을 바꿔 행동을 변화시킨다. 89페이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전 문학을 익히는 것이다. 고전 문학 속에는 항상 갈등 구조와 갈등 인물이 있기 마련인데 이 갈등 인물들은 서로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힐러리 국무장관은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 중에 하나로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시드를 꼽으며 지금도 즐겨 읽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문 철학 고전을 읽을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이다. 인문 철학 고전은 가치관의 결정체이다. 앞의 사례처럼 명심보감을 읽다 보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샘솟는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도덕 교과서 대신 인문 철학 고전을 1년에 한 권씩 읽히는 것이 인성교육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논어를 읽고 쓴 아이의 글을 봐도 그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다. 아이들이 논어를 읽고 이렇게 쓴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고전을 어려워하는 것은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은 개인주의와 자기 위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전에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먼저 위하며 승부의 승패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고전에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먼저 위하며 승부의 승패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수필은 위인들의 가치관의 정수이다. 난중일기, 백범일지, 열하일기 등 위인들의 일기나 수필도 아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이런 글에는 위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위인들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의 발로임을 깨닫게 된다. 아이들이 철학적 의문을 자극한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등은 인류 공통의 화두이다. 철학적 고민을 시작하는 고학년. 아이에게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받았을 때 명쾌하게 답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설령 이에 대한 해답을 안다고 해도 이를 가르쳐주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아이의 내면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고전에는 철학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담겨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쓰인 고전에서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지 못했다면 오랜 생명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고전은 끊임없이 독자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해결책과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는 비단 이 아이만의 고백이 아닐 것이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는 만일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가진 모든 기술을 그와 바꾸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컴퓨터 회사들이 부러워하는 최신 기술을 소크라테스와의 점심 식사와 바꾸겠다니 잡스는 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한 걸까? 현재에도 고대 철학자인 그와의 대화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리라. 고전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모든 근원에 대한 탐구, 존재에 대한 의문 등 철학적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준다. 특히 고전 문학은 이야기를 통해 선악의 문제, 인생의 의미, 신의 존재, 자아 정체성 등의 철학적 주제를 알려주고 있어서 아이도 비교적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대단히 철학적이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셰익스피어, 햄릿, 괴테의 파우스트가 있다. 지금까지 그 해석에 분분할 정도로 이들 책은 다양한 철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증명하듯 고전을 읽고 난 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 같다는 아이들이 많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해석이 안 되던 문제들이 해석되기 때문이다. 고전 읽기는 공부이다.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 고전 읽힐 시간이 없는가? 고전 읽기는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자극을 주는 최고의 도구이다. 수많은 위인들이 지진하였던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고전을 꼽는 것도 여기에 있다. 학습지와 학원을 줄이고 고전을 익혀보자. 가장 먼저 국어 점수부터 변화를 보일 것이다. 고전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국어 점수가 굉장히 올라간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최신의 연구서를 읽어라. 문학에서는 최고의 책을 읽어라. 고전 문학은 항상 현대적이다. 에드워드 리튼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초등 아이의 어휘력이 완성되는 시기. 초등 아이의 어휘력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아동기는 생애 중에서 어휘 습득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이때 습득된 어휘는 성인이 되어서 원활한 독서와 청취는 물론이고 생각과 의사를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언어 습득은 아동기 이후에는 생물학적 제약을 받아 둔화된다. 따라서 어휘량이 풍부하고 좋은 어휘를 사용하는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기 독서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의 어휘량과 어휘 수준의 75% 이상이 독서에 의해 결정되고 80%가 사춘기 이전에 완성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때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적절한 책을 읽혀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이가 읽은 책이 어휘의 한계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어휘력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와 논술에 강해진다. 한국독서교육개발원에 의하면 88% 이상의 학생들이 글쓰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의 70%대, 미국의 50%대, 프랑스의 40%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글쓰기는 기술이 아닌 사고의 과정이다. 힘이 센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스키마를 늘려야 한다. 스키마란 머릿속에 형성된 이해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이해할 때 사용되는 구체적 정보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100권을 읽고 10권을 말하고 한 권을 쓰게 하라는 말은 글쓰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좋은 글은 자발적 창작 욕구에서 나온다. 고전을 익힌 후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가 아이들이 읽은 책의 내용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늘어난 것이다. 아이의 글쓰기 지도에 대한 팁을 주자면 단문으로 쓰게 하는 게 좋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두 개의 주어가 사용되거나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비문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평균 95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국어 점수가. 그때 딱 한 가지 짚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고전 읽기였다. 매일 아침 20분씩 반 아이들과 톨스토이 단편선, 백범 일지, 논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사기 열정과 같은 고전을 꼬박꼬박 읽었다. 읽은 후에는 다 함께 소감이나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실 이 덕분에 1교시 국어 시간이 빈번히 10분, 20분 침해받곤 했다. 고전 읽기를 하면서 국어 시간은 살짝 등한시한 꼴이다. 그럼에도 국어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다니 고전 읽기 효과에 대해 뚜렷이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고전을 자주 읽다 보면 글을 읽는 태도가 바뀌게 된다. 고전은 한 문장 한 문장 그 의미를 곱씹어 생각을 거듭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읽던 습관은 어느새 사라지고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독서 습관을 가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행간 읽기가 가능해져서 지문의 숨은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된 아이는 국어 실력이 월등히 높아진다. 우리 반 아이들처럼 말이다. 네, 추천 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이의 논리적 사고력 발달을 위해 고전 읽기를 시작한다면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논어를 추천한다. 이 두 책은 한 주제에 대해 스승과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는 대단히 논리적이어서 읽다 보면 저절로 논리적 사고를 배울 수 있다. 고전 문학 역시 사건 전개에 비약이 없고 구조가 치밀하여 논리적 사고 형성에 도움이 된다. 작가들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에서 새로운 점을 발견하거나 서로 관련 없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세계를 언어로 보여준다. 고전의 저자들처럼 뛰어난 작가일수록 통찰력이나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 그래서 고전 작품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 책을 읽은 사람도 창의력이 풍부해지는 것이다. 독서 몰입을 위해서는 조용한 분위기, 30분 이상의 독서 시간, 부모의 조언과 격려, 그리고 양서가 있어야 한다. 좋은 영화가 관객들을 몰입시키듯 좋은 책은 독서 몰입에 빠지게 한다. 특히 유명한 고전 문학들은 구성이 워낙 탄탄하여 몰입의 경험을 선사한다. 처음부터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몰입하기 시작하면 그 정도가 아주 깊다. 그리고 이런 몰입은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작품들을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하게 만든다. 외운 지식과 정보는 힘이 약하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지식과는 다르다. 지식이 구슬이라면 지혜는 그 구슬을 꿰 수 있는 통찰력이다. 다양한 지식 구슬들을 활용하는 힘인 것이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간다. 오늘날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그 지식을 잘 활용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다. 처음 보는 문제도 척척 풀어낸다. 고전을 읽으면 사고력이 발달한다. 논리적 구조가 탄탄한 글을 읽는 사이 자연스럽게 논리 구조를 배우게 되며 내용을 계속 되새김질하여 읽는 사람이 사고력이 발달하는 것이다. 사고력이 높은 사람은 처음 보는 문제도 해결법을 찾아내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지능과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사고력을 키우면 지능도 함께 향상된다. 문제 해결력이 좋아진다. 고전 문학에는 항상 문제와 갈등이 존재한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읽으며 아이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문제 해결법을 배운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좋아진다. 거실은 텔레비전을 보는 곳이 아니다.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없앤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거실을 서재화하는 작업이다. 거실에 책을 비치해두면 집안의 독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네,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내용이 또 나오네요. 이를 증명하듯 좋은 대학일수록 도서관 소장 권수에서 도서관 소장 권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학은 30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반해 도쿄대학은 800만 권, 일리노이 대학은 1000만 권, 하버드대학은 1500만 권이 넘는다. 심지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보기 힘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까지 구비하고 있다. 거실을 서재처럼 꾸밀 때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로 일정 규칙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는 가족이 모여 책을 읽는다거나 책 읽는 시간에는 음식물을 삼가는 등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단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하고 정한 규칙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는다. 두 번째로 도서관처럼 문학, 인문학, 실용 등 분류 기준을 정하여 책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분야별로 나눠 놓으면 아이의 독서 편식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사람별로 책꽂이를 정해놓고 활용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아이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공간은 자녀에게 할애하고 나머지 공간을 부모가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아이의 책꽂이 공간에 평소 좋아하는 책보다 고전처럼 권하고 싶은 책을 꽂도록 한다. 좋아하는 책은 어디에 있든 찾아서 읽기 때문이다. 고전은 일주일에 2-3번씩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책은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아이가 부모는 안 읽으면서 자신한테만 권하는 것에 불만을 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가족 독서 시간을 정해 아이와 함께 책을 읽도록 하자. 독서 시간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여유가 생기는 저녁 9시 이후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보통 아이들은 30분에 50쪽 정도를 읽지만 고전을 읽을 때는 이보다 훨씬 속도가 느려진다. 30분 동안 문학 고전의 경우 30쪽 내외를, 명심보감, 소학, 논어와 같은 인문 고전의 경우 10쪽 내외를 읽을 수 있다. 사실 고전에 재미를 붙이기 전까지는 지도와 격려가 필요하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책을 읽어주거나 친근한 사례를 이용해 풀이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일주일 내내 고전을 읽히면 아이가 금방 지친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고전을 읽는 날에도 고전 읽는 시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을 읽게 한다. 아이가 고전 읽기에 익숙해지면 고전 읽는 날과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읽은 후에는 서로 읽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 과정을 통해 아이의 사고력이 상승하고 말하기, 듣기 실력도 좋아진다. 돈독해지는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덤이다. 인문 철학 고전은 4단계로 읽으면 효과적인데 바로 준비 읽기, 관찰 읽기, 분석 읽기, 적용 읽기이다. 인문 철학 고전 읽기는 정서적인 감동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독서나 실용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읽는 실용 독서와는 읽는 목적이 다르다. 인문 철학 고전 읽기는 마음의 여유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여 지금보다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가슴에 와닿는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를 읽힐 때는 동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익숙해지고 흥미를 붙인 후에 한국의 명시를 읽힌다. 그 우리 조선 선조들의 지혜와 절개, 풍류가 깃든 옛 시조로 넘어가길 바란다. 그리고 시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를 외우는 것이다. 우리는 주로 책을 통해서 위인들과 대화한다. 위인들은 양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귀중한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그들의 정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다.
윌리엄 채닝의 말이었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게 하라. 차례를 읽으면 내용의 전체 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차례를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예측해 보도록 한다. 본문을 읽는 중에도 차례를 살펴보며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확인하게 한다. 책을 다 읽은 후에도 다시 한번 차례를 훑어보며 자신의 읽은 내용을 상기해 보도록 한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같이 읽는 것이 부담된다면 소리내어 읽게 하자. 음독의 효과와 중요성은 뒤에서도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음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읽게 된다. 단 10분 정도가 적당하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읽기 능력 3가지는 상상하면서 읽기, 질문하면서 읽기,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읽기이다. 이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질문하면서 읽기이다. 왜 그럴까? 질문하기 위해서는 질문거리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대답보다 질문을 평가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 잡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도 질문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구절 공책을 만들게 하라. 이 책은 그 강사력 정창근 저자님의 강사력 책에 나온 그 내용이랑도 이제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한 줄 노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한 구절 공책을 만들게 하라. 감동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사람의 일생을 움직이는 것은 몇 권의 책 혹은 몇 마디의 경구일지도 모른다. 고전을 읽다 보면 가슴에 색이 고픈 구절들과 만나게 된다. 이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그 구절을 읽었을 때의 감동이나 생각은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이런 구절이 등장하면 반드시 밑줄을 긋거나 명언집을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아이들에게 명언집을 만들게 한다. 공책 제목은 나의 가슴을 울린 한 구절이다. 줄여서 한 구절 공책이라 부른다. 고전을 읽다가 감동받은 문장을 원문 그대로 그 공책에 적게 한다. 이때의 날짜와 발췌한 책의 이름, 그 구절이 왜 좋았는지도 간단히 남기게 한다. 독서로처럼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아이나 부담 없이 잘 작성한다. 주의할 것은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메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구절들을 나중에 독후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고전을 단지 읽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아이의 생각을 들여다보거나 아이의 행동이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전을 발견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어떨까? 지저분하게 읽어라. 저도 책을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읽고 있는데요. 지저분하게 읽어라 나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책을 읽을 때 종종 책을 덮고 책갈피의 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한다. 나의 손때가 묻어 색의 변한 부분이 많을수록 묘한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쁨은 어려운 책일수록 커진다. 쉬운 책은 손때가 묻을 새도 없이 읽어버리기 때문이다. 내용이 어려운 책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그만큼 책갈피가 새까매진다. 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취감과 쾌감을 준다. 손때가 묻었다는 것은 숙독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즉 손때를 묻히며 읽는 방법은 그만큼 고전을 제대로 익히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숙독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게 하는 것이다. 좋은 구절에 밑줄을 긋게 하면 산만하던 아이도 바로 집중하며 읽기 시작한다. 또 왜 그 부분을 밑줄을 그었는지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다. 책을 하였다면 표지의 구입 날짜, 읽기 시작한 날짜, 완독한 날짜를 표시하고 한 줄 멘트와 사인을 하도록 하자. 아이의 성취감을 높여줄 것이다. 사실 그 효과가 좋음에도 아이들은 줄을 긋거나 메모하며 읽는 것을 어색해한다. 평소에 책을 깨끗이 읽어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도서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책은 깨끗이 봐야 하지만 자신의 책이라면 부담 가지지 말고 마음껏 흔적을 남기도록 하자. 흔적을 남긴 만큼 그 책은 아이의 분신이 된다. 아이의 분신이 된다.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도 즐겁게 읽는 법. 묵독이 더 집중력 향상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반대이다. 사람은 사용되는 감각이 많을수록 기억을 잘한다. 시각 자극만 주는 둔독에 비해 음독은 시각과 청각 자극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추천한 독서법. 초서의 방법도 좋다. 초서의 초는 노략질한다는 뜻으로 초서란 책을 노략질한다는 의미이다. 즉 책의 중요한 부분만 노략질하듯이 베껴가며 읽는 방법이다. 필사와 다른 점은 단순히 베끼기보다 자신이 목표하는 바나 찾고자 하는 바를 책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옮겨 적는 독서법이다. 아이들에게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초서는 어느 정도 고전 읽기가 자리를 잡고 생각과 주관이 명확해졌을 때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가르쳐주지 말고 깨닫게 하라. 즐겁게 읽는 방법을 강구하라. 아이는 재미가 없으면 금방 질려한다. 고전에 흥미를 북돋우는 한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한다. 책과 관련된 영화나 공연을 보거나 저자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이런 활동들은 고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다시 한번 고전 읽기를 시도하게 만든다. 독후 활동에 대해서 나오고요. 여기 책 마지막에는 이제 그 학년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선정 도서 목록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고전에 빠져든다. 성장한다. 초등 고전 읽기 혁명. 송재한 선생님이 쓰신 책이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고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이지성 작가님의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을 보면서도 고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고전의 중요함을 알고 대학이나 뭐 논어 이런 책들을 사서 좀 읽긴 했었지만은 명심보가 좀 계속 그 책을 꾸준하게 읽고 반복해서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계발 서적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쉽고 좀 실용서적, 처세술, 좀 기술서적 이런 쪽으로만 책을 읽었었는데 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전을 좀 읽고 또 고전의 그 한 줄 노트 꼭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런 것들도 삶에 실천해보는 그런 내용들 뽑아봤고요. 초등학생들도 읽어서 변화되는 고전, 저희 성인들도 꼭 고전을 읽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형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